연준이 주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둔화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이 종료될 것이란 기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여러 호흡기 증상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공화당 의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하는 후불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쇼핑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서비스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칼로 한 남성을 공격한 여성이 경찰의 총에 맞아 체포됐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방준비제도가 주시하는 물가지표, 개인 소비지출이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이제 끝이 보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10월 미국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 올랐습니다. 2021년 3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상승률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5% 올라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나타내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주시하는 지표입니다. 물가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이 사실상 종료에 이르렀다는 기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 고위 인사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2025년쯤 연준의 목표치인 2%가 될 거라고 전망하면서 제약적인 정책을 한참 동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고,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역시 물가가 다시 반등한다면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정책을 선택지로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대표적인 긴축 정책 선호 인사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현재 금리가 물가를 낮추는 데 적절하다며 연준의 긴축 정책 종료 관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But I am increasingly confident that policy is currently well positioned to slow the economy and get inflation back to 2%. 이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예정된 토론에서 통화 정책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달 마지막 통화 정책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여러 호흡기 질환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 공화당 의원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연방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청문회에서 맨디 코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에게 중국 내 호흡기 질병 유행에 대해 질의하며 중국의 현 상황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020년을 연상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가 우한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중국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옹 국장은 현 중국의 폐렴 환자 수 증가는 일반적인 수준이라면서 새로운 병원균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에선 호흡기 질환에 걸린 어린이 감염자가 급증해 병실이 부족하고 학교가 일제히 문을 닫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당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전역 공립학교에 무료 코로나 검사 키트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12월부터 학교가 코로나 자가 테스트기를 무료로 주문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겨울 시즌이 다가오면서 코로나와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입원 사례도 증가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당국은 이번 달 말부터 자택으로 무료 코로나 검사 키트를 주문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1,400만 가구가 키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2년 동안 미 전역 학교와 요양시설 등에 16억 개가 넘는 코로나 테스트 기기가 배포됐습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비가 호조를 보인 데에는 후불 결제 서비스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초기 비용 부담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자칫 연체료나 수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온라인 소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후불 결제 서비스인 BNPL 서비스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BNPL은 당장 돈이 없어도 상품을 먼저 구매한 뒤 일정 기간에 대금을 나눠 갚을 수 있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이번 사이버 먼데이 하루 동안 BNPL로 결제된 매출액은 전년보다 42.5% 급증한 9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You spread out your payments over time, and retailers partner with different services to do that. And that's something that's compelling these days for shoppers because credit card interest rates are super high. 이 서비스는 결제업체가 소비자를 대신해 가맹점에 먼저 대금을 낸 뒤 소비자가 결제업체에 갚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대부분 무이자로 연회비가 없고 신용등급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신용카드와 차이점을 지닙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거나 카드 한도가 적은 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도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수료나 연체료 등의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서비스 사용을 남발하면서 각종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It's very easy once you start doing buy now pay later on one purchase to do it on another and then on another and then on another. And we found that the more loans that people had taken out, the more likely they were going to have problems making payments or making payments on time. 특히 대금이 연체되면 신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일부 업체의 경우 연체 1회 발생 시 주문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업체의 사용 약관과 조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ad that little fine print about what you're getting into and make sure that there's no interest fee, there's no loan fee, and that there's understand what those late fees are all about. 당장 돈을 내지 않고도 물건을 살 수 있는 후불 결제 서비스는 걱정을 덜어주고 일시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자칫 과도한 지출과 더 많은 부채를 짊어지게 할 수도 있어 적절한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한 여성이 칼로 남성을 공격하다 출동한 경찰의 총격에 맞고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젯밤 11시쯤 LA 한인타운의 캔모어 애비뉴 3가와 4가 사이에서 한 여성이 흉기를 들고 남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남성을 공격하고 있던 여성을 목격한 뒤 투항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성이 이를 무시한 채 흉기를 들고 경찰을 향해 다가와 결국 총격을 가해 제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woman was struck by gunfire and was transported to a local hospital in stable condition, and she is expected to survive. She's described as a female Hispanic, about 20 years old, and the knife will be booked as evidence. Not the age, but the victim was described as an adult Hispanic. 경찰은 피해 남성과 가해 여성의 다툼 이유와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LA의 증오범죄 수준이 20년 만에 최악의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증오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LA 카운티에서 증오범죄를 겪은 피해자는 모두 929명으로 2021년보다 18% 증가했습니다. 증오범죄 유형 가운데엔 인종차별이 57%로 가장 높았으며 피해자들 가운데엔 53% 이상이 흑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범죄가 41% 급증했으며 이 가운데 83%가 유대인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는 지난해 61건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스티브 유승준 씨가 한국에 갈 수 있게 비자를 내달라고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체류 자격을 부여해선 안 되지만 유 씨와 같이 38세가 넘은 상태에서 국익을 해칠 우려가 특별히 없다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유 씨에 대한 비자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유 씨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2차례 비자 발급 소송에서 모두 이기면서 지난 2002년 병역 면탈로 입국이 금지된 뒤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외교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내준다고 결정해도 법무부나 병무청이 비자 발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최종 입국이 가능할진 아직 미지수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싱 챔피언 출신 마이크 타이슨에게 도발하다 폭행을 당한 남성이 45만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플로리다로 향하는 여객기에서 타이슨에게 도발해 폭행을 당한 남성 멜빈 타운샌드가 합의금으로 45만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운샌드는 타이슨에게 폭행을 당해 목과 머리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고 우울증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직장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타이슨 측은 합의금을 줄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건 당시 타이슨은 타운샌드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타운샌드가 끊임없이 말을 걸고 물병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경찰 2명이 검문을 하던 중 뺑소니를 당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라스베가스 경찰국은 오늘 새벽 3시 20분쯤 경찰 2명이 15번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운전자를 검문하던 중 차에 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당한 경찰 1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을 차로 친 용의자는 사고 직후 도주했지만 오늘 오전 8시쯤 인근 지역 빈 집에 숨어 있다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의도적으로 뺑소니를 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한 남성이 변전소에 무단 침입해 전선을 끊다가 감전돼 발전기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수천여 가구에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 경찰국은 오늘 오전 9시쯤 카나와 카운티의 한 변전소에 36살 남성이 침입을 한 뒤 전선을 절단하다 감전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이 전선을 절단하면서 카나와 카운티 내 2,000 가구가 정전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전된 남성은 가슴과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변전소에 침입한 구체적인 이유 등을 파악한 후 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임시 휴전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합의한 직후 하마스가 예루살렘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 3명이 숨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파괴를 거듭 다짐했고 이스라엘을 4번째 방문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스라엘 지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괴한 2명이 예루살렘의 한 버스 정류장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시민들이 혼비백산해 도망쳤지만 출근이 한창이던 아침 8시쯤 발생한 총격이라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마침 근처에 있던 군인들이 나서 괴한을 모두 사살했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용의자가 자신들 대원이라고 밝히면서 점령군이 자행한 범죄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임시휴전을 하루 더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한 지 1시간 만에 왜 이런 무차별 총격을 가했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건 직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4번째로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언급하면서 지난 10월 7일 학살을 자행한 이들과 같은 하마스 대원들의 소행이라면서 블링컨 장관에게 하마스를 완전히 소탕하겠다,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며 분노했습니다. ואמרתי לו, זה אותו חמאס. זה אותו חמאס שביצע את הטבח הנורא ב7 באוקטובר, אותו חמאס שמנסה לרצוח אותנו בכל מקום. 블링컨 장관도 이번 사건의 희생자를 애도하고 하마스를 규탄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지지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A reminder of what Israel and what every Israeli citizen has to face every day. We condemn it, and we also mourn the loss of these innocent lives. 블링컨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전쟁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나온 뒤 2년여 만에 첫 판결인데요. 재판부는 장기간 인허가를 매개로 유착한 부패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작년 10월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한 뒤 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른 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이재명 대표까지 대장동 일당과 유착됐다며 차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두고 있는데 심정 한 말씀 해주시죠. 선고 받고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피고인석에 선 김용 전 부원장. 1년의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 구속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두 갈래. 재작년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무렵 대장동 일당에게서 8억 4천여만 원의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법원은 중간 전달자가 빼먹은 돈을 빼고 6억 원이 최종 전달됐다고 봤습니다. 또 2013년과 2014년 성남시 의원 시절 대장동 특혜 대가로 1억 9천만 원 뇌물을 받은 혐의 중 7천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명절해줬다는 2천만 원은 진술이 부정확하고 시의원 임기가 끝나던 무렵 건너간 1억 원은 뇌물이 아닌 이재명 당시 시장의 선거자금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 출신 정치인과 개발업자가 오래도록 인허가를 매개로 유착해 청렴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진술이 다 인정됐다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렇게 받았다고 지금 판결이 나서 정말 납득할 수 없고요.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도 정치 자금을 받은 공범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전달자를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만들기로 한 데 대해 식용개를 유통시키는 육견업계 종사자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집회 현장에선 개 100여 마리를 내려놓으려다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는데요. 특별법이 제정되면 용산에 개 200만 마리를 풀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빨간 조끼 차림의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들과 뒤엉켜 있습니다. 경찰 펜스를 넘어뜨리는가 하면 몸싸움도 빚어집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육견 사육 농민과 상인 등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1천만 국민의 먹을 권리를 강탈하고 축산개 사육 농민과 종사자 100만 명의 생존권을 강탈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대한육견협회는 오늘 집회 현장에 차량 30대에 개 100여 마리를 데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이 개를 실은 차량에 다가가자 경찰이 저지하며 충돌이 빚어진 겁니다.
개는 풀리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육견협회 관계자 3명이 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정부는 관련 업장에 폐업 지원금을 주고 업종 변경과 재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육견업계 종사자들은 당사자들인 자신들과의 논의가 먼저라고 맞섰습니다. 국민들의 바람이라면은 이게 시대적으로 그렇다 상황하면 저희들께 수긍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논의를 하고 이게 차차 진행되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한 육견업 종사자가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 육견 10여 마리를 우리째 두고 갔다가 회수되기도 했습니다. 개 사육하는 농민으로 개 반납을 합니다. 육견협회 측은 수일 내로 다시 집회를 열겠다며 일방적 추진이 계속되면 전국에서 사육되는 육견 200만 마리를 용산에 풀겠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송사영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고려 팔만대장경의 인쇄본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년 전에도 등재를 신청했지만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바 있습니다.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도쿄의 불교 사찰 조조지가 소장 중인 고려 팔만대장경 인쇄물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 인쇄물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貴重なこの記憶遺産である2025年春の登録に向けて取り組んで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문부과학성은 조조지가 보관 중인 중국 송나라 사계판 대장경, 원나라 보령사판 대장경, 고려 팔만대장경 인쇄물 3종을 등재 신청할 방침입니다. 조조지는 이 불경이 조선시대인 1458년에 인쇄됐고 1482년에 나라연의 한 승려가 일본으로 가져온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의 약탈문화재가 아니란 점을 강조하려는 듯 목판 인쇄 시기와 일본에 전래된 경위 등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総版が1275年、真ん中の原版が1407年、次の高麗版が1482年、つまりは1500年より前に日本に入ってきて 그러나 일본이 우리 문화유산의 일부인 고려대장경 인쇄본까지 유네스코에 등재하기로 하면서 군함도와 사도광산에 이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일본은 2년 전에도 조조지 팔만대장경 인쇄본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했지만 올해 5월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일본의 행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개발도상국이 겪는 기후 재앙에 대해 선진국들이 금전적 보상할 길이 열렸습니다. 피해기금을 마련하기로 한 건데요. 액수가 천문학적이라 세부안 도출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3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과 보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Fact that we have been able to achieve such significant milestone in the first day of this COP is unprecedented. This is historic. 먼저 이장국인 아랍에미리트와 독일이 1억 달러, 우리 돈 1,299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도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기금의 규모가 천문학적 액수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선진국들의 저항도 예상됩니다. 12일간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2015년 프랑스에서 열린 COP21에서 채택된 파리 협정에 대한 각국의 이행 여부도 처음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기존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파리 협정은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소한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하고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지구의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4도 높은 수준입니다.
사이먼 스티엘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이날 총회에서 우리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의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연방재무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제재 대상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 그리고 북한 국적자 8명이 리스트에 추가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인 김숙희는 북한 정찰총국 제3국 산하의 해커 조직입니다. 군사와 에너지, 인프라 분야를 공격 목표로 삼아 해당 분야 업체의 기밀 정보를 빼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에선 지난 2014년 한국 수력 원자력 문서 유출에 이어 2016년 국가안보실 사칭 메일 사건 등을 벌였습니다. 김숙희와 함께 북한 국적자 8명도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으로 오르게 됐는데 북한의 국영무기 수출 업체, 금융기관 등과 관련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파리가 내년 7월 하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부 파리 시민 사이에선 거주지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걸 고민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올림픽 기간 전 세계에서 많은 방문객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가 치솟을 걸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또 대중교통이 붐비는 것은 물론 도시가 인파로 북적이기 때문에 비교적 한적한 도시로 이동하려는 겁니다. 경제적 이득을 위해 올림픽 기간에 자신이 살던 집을 공유 숙박으로 등록해 한몫 톡톡히 챙기려는 이들도 파리를 떠날 계획이라는데요. 파리 관광청은 내년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이어지는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1,500만 명 이상이 파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둑한 새벽 한 주택가에서 불길과 함께 엄청난 연기가 솟구칩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의 세인트폴인데요. 새벽 시간 한 주택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난 주택에선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주택은 산산조각 났는데요. 폭발의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러시아 외무장관을 소개하는 순간 몇몇 참석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항의하는 차원에서 일부 서방 외무장관들이 회의장을 떠나기 시작한 건데요. 회의가 열린 북마케도니아는 나토 회원국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외무장관이 나토 소속 국가에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나토와 유럽연합의 부속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고요. 15분간 연설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거대한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인도 서부에 있는 해안 도시 수라트인데요. 현지 시간 지난달 29일 새벽 한 화학제품 제조 공장에서 강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큰 불이 공장 곳곳으로 번지면서 공장 직원 7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는데요.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스위스 취리히가 세계에서 생활비가 가장 비싼 도시로 조사됐습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8월 중순부터 한 달간 전 세계 173개국의 도시 물가를 조사했는데요. 식료품 가격 상승이 컸던 싱가포르와 스위스 취리히가 나란히 1위를 차지했고요. 뉴욕과 제네바, 홍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세계 물가는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비 평균 7.4% 상승했는데요. 다만 1년 전 물가 상승률 8.1%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어제 새벽 쩌렁쩌렁 울리던 스마트폰 긴급 재난 문자에 놀란 가슴 쓸어내린 분들 적지 않았죠. 그래도 큰 피해 없었으니 다행이다 싶은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문자 발송 시각과 대상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규모 4.0 지진이 발생한 시각은 어제 새벽 4시 55분, 재난 문자로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자 SNS에는 실시간 검색어로 사이렌 소리, 강제 기상 등이 올라왔는데요. 깊은 새벽 굳이 지진 피해 우려가 없는 수도권 등 원거리 지역까지 재난 문자를 보내야 했느냐는 볼멘 소리가 잇따랐고요. 미사일 떨어진 줄 알았다. 새벽잠 완전히 설쳤다는 불만도 쏟아졌습니다.
내륙에서 규모 4.0 이상 지진이 나면 발생 위치나 반경 안 따지고 전국을 대상으로 긴급재난 문자를 보내는 관련 규정 잘 알려지지 않은 탓이죠. 아예 재난 문자 알림을 꺼버리겠다는 누리꾼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다만 규모 6.0 이상 지진, 그러니까 이번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 시 발송하는 위급 재난 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고요. 알림 소리도 60dB로 더 크다는 점 꼭 알아둬야 하는데요. 이번 지진을 계기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돈 주고도 못할 경험했다. 이번 기회에 지진 나면 내가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누리꾼들도 많았고요. 무엇보다 재난 대비는 조금 과도한 게 낫다. 작은 나라에서 지진 안전지대는 어디에도 없다는 반응 보였습니다. 한 카페 아르바이트 직원의 양심 고백이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페 디자인에 올리는 과일을 세척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유명 디저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글쓴이는 케이크에 들어간 과일을 모두 세척하지 않고 포장지에서 꺼내 바로 사용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과일 세척 안 하는 거라는데 정말 맞는 거냐며 되물었는데요. 그러자 생각보다 많은 댓글에서 케이크에 올리는 딸기 같은 과일은 씻지 않는다는 답변이 잇따랐고요. 일부 누리꾼은 제과학교에서도 제빵용 과일은 물 세척 안 하는 걸로 배운다. 물로 세척하면 과일이 물러져서 씻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누리꾼은 애초에 과일을 안 씻고 케이크에 올리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이젠 생과일 케이크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거냐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맥주 원료에 소변을 보거나 양고기를 치아로 발라내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는데요. 이번엔 마라탕에서 죽은 박쥐 몸체로 보이는 이물질이 나온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7일 중국의 한 누리꾼이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빨간 국물 속 검은 건더기가 보이는데요. 젓가락으로 들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중국 텐진한 가게에서 산 즉석 마라탕에서 박쥐의 몸체로 보이는 이물질이 나왔다고 주장한 영상입니다. 미역인 줄 알고 집었는데 박쥐 날개 쪽지 부위였다는 겁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제조업체인 양거푸식품이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중국 내 6천여 개, 해외 21개 가맹점을 통해 마라탕과 마라탕 소스를 판매하는 대형 업체입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슈퍼마켓 등을 통해 판매하는 포장된 즉석 마라탕인데요. 국내 누리꾼들은 소규모도 아니고 대형 업체 제품에 저 큰 이물질이 들어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택시 한 대가 운행 중인데요. 목적지에 도착한 듯 차가 멈추자 승객이 기사에게 말을 걸죠. 대화가 조금 오가는가 싶더니 이게 무슨 일이죠? 이 승객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 택시기사를 공격한 겁니다. 기사가 흉기를 움켜쥐자 승객은 순식간에 도주하는데요. 현지 시간 지난달 27일 벌어진 일이고요. 승객이 이리저리 목적지를 바꾼 탓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자 무려 25cm 길이의 흉기로 공격한 겁니다. 그래도 천운이 따랐습니다. 택시기사가 메고 있던 안전벨트가 흉기 공격을 어느 정도 막아줘 큰 부상은 피할 수 있었는데요. 도주한 승객은 13살 소년, 범행 당일 강도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현지 누리꾼들은 어린 나이에 잔혹한 범죄를 서슴지 않는 범행 모습에 충격을 금치 못했고요. 생명을 구하는 안전벨트가 잔혹한 범행으로부터 사람을 살렸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